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은 있으시지요? 그런데 만약 내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좁디 좁은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어가는 과정을 8일 동안 지켜봐야 했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비명과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0살 소년의 심정을 우리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바로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입니다. 아바님, 아바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할아버지 영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던 그 가련한 소년. 그 소년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성군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매 순간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잔인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 지옥 같은 14년을 어떻게 버텨냈고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들을 실력으로 압도했을까요? 단순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극한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발해왕입니다. 우리 50대에서 70대 시청자분들은 아마 자식을 키워보시고 부모님을 보내드린 경험이 있으셔서 정조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조대왕은 우리에게 그저 역사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삶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우리네 아버지이자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2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도 정조의 지혜와 함께 조금은 풀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정조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군주라고 부르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762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창경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크기의 뒤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며 아들에게 죽음을 명령했고 신하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그 비극을 부추겼습니다. 어린 이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할바바마,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어린 손자의 눈물보다 차가웠고 결국 이사는 궁궐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8일 동안 들려오던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멈췄을 때 이산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산의 위치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으니 아들인 이산도 졸지에 죄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은 이산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보복당할까봐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비방이 궁궐 가득 울려 퍼졌고 어린 세손을 폐위시키려는 음모가 매일같이 꾸며졌습니다. 어린 이산이 그 살벌한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감시하는 눈초리들 속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기 위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책을 펴고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바로 그것이 폐위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살 조금 넘은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책을 읽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사는 왕세손 시절 14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자객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그의 침소까지 침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때의 공포를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항상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고 작은 소리에도 칼을 머리맡에 두었다. 이것이 과연 왕이 될 귀한 몸이 겪어야 했던 삶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고독한 세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천문, 지리, 수학, 무예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대답했고 무예 연습을 할 때는 화살 50발 중 49발을 명중시켰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관역을 비껴 쏘며 군자는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신하들의 기를 죽였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신하들이 오히려 새손의 눈빛 하나에 벌벌 떨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할아버지 영조가 승하하는 날이 왔습니다. 1776년 3월 이사는 마침내 조선의 제22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당시 궁궐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은 정조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었지요. 왕관을 쓰고 옥좌에 앉은 정조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역사에 남을 첫마디를 던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뒤주에 가둬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긴장해라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게 피해 숙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보다 더 무서운 시스템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규장각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을 세웠습니다. 왕의 명령을 직접 받드는 젊고 똑똑한 선비들을 이곳에 모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같은 천재도 있었고 신분이 낮아 차별받던 서울 출신의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오직 실력만 보겠다는 정조의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 세력인 노론의 힘을 빼고 왕의 권위를 세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규장각 학자들과 토론하며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챙기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가는 능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수천 명의 군사가 따르는데 정조는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의 목소리를 일일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꽹과리를 쳐라. 내가 직접 듣겠다며 격쟁을 장려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호소한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이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노인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에게 정조는 무서운 임금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조 대왕의 가슴 한구석에는 왕이 된 후에도 늘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땅 속에서 억울하게 눈을 감은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지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초라한 곳에 묻혀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정조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 아버지를 조선에서 가장 좋은 명당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경기도 수원의 화산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이곳으로 옮기며 혈륭원이라 이름 짓고 매년 이곳을 찾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묘만 옮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시켜야 했지요. 보통의 왕이라면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비켜라 했겠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이주하는 백성들에게 넉넉한 보상금을 주고 그들이 새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계획도시 수원 화성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단순히 적을 막는 성벽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정조의 영혼의 파트너 다산 정약용이 등장합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성을 쌓을 방법을 찾아내라고 특명을 내립니다. 정약용은 서양의 기술을 공부해서 거중기라는 놀라운 기계를 발명해 냅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때 도르의 원리를 이용한 이 거중기 덕분에 공사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원래 10년은 걸릴 줄 알았던 공사가 단 2년 9개월 만에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화성건설이 위대한 진짜 이유는 이런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담긴 정조대왕의 사람 중심 철학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나라의 성을 쌓을 때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밥만 먹여가며 일을 시키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정조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내 백성의 귀한 노동력을 빌리는 것인데 어찌 대가를 치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심지어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일하는 백성들에게 털모자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름에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어느 해 여름 공사 현장에서 백성들이 더위를 먹고 쓰러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조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처방을 내려 만든 여름철 특효약 척서단을 수만 알이나 지어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백성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다는 편지와 함께 말이죠. 어르신들, 이런 임금님 밑에서라면 돌 하나를 쌓아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화성 성벽의 돌들에는 일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공사 실명제의 시초인 셈입니다. 화성이 완성된 1795년 정조는 생애 가장 화려하고 감동적인 행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는 해였거든요.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원행입니다. 길이 너무 멀어 한강을 건너야 했는데 정조는 백성들의 배 수백 척을 연결해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강 위를 당당하게 건너가는 그 행렬은 조선의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수원에 도착한 정조는 어머니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왕실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원 근처에 80세 이상 노인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백성 노인들에게 대접하며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지극한 효도를, 나라의 어른들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그밤 화성 성곽 위로는 수만 개의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정조는 화성 성벽을 거닐며 환하게 웃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돌아가신 지 33년 만에 아들은 아버지가 묻힌 땅 옆에 백성들이 웃고 떠드는 파라다이스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 화성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닙니다. 정조 대왕이 평생을 바쳐 깎아 만든 효심과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고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화성 성벽 돌 하나하나에는 그런 정조의 간절한 꿈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꿈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기운이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정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우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정조는 1800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49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워커홀릭이라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나라시를 돌보느라 몸이 많이 상해 있긴 했습니다. 등에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리 치명적인 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더니 보름 만에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정조의 죽음 직전 그의 방에는 평생의 정적이었던 정순왕후가 홀로 들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정조 독살설은 끊임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조선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권력은 다시 부패한 신하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세도 정치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은 아마 서구 열강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대왕은 숨을 거두기 직전 수정전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정전은 그가 아버지의 사당을 모시려 했던 곳이기도 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 했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식 걱정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했던 진정한 군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정조대왕의 삶을 찬찬히 따라와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하시지요? 정조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억울함을 겪었을 때 그것을 복수의 칼로 바꾸지 말고 실력의 방패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을 힘으로 누르는 대신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오로지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조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이자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조는 그 지옥 같은 14년을 어떻게 견뎠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닦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정조대왕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느낀 정조대왕의 모습은 어떠한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 파트너 발해왕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